부산 자갈치 시장 비린내 나니까 이혼 서류에 도장 짓고 이 집안에서 당장 썩 꺼져 너! 남편의 부장 승진을 축하하는 화려한 파티장에서 시어머니는 사람들 앞에서 제 머리 위로 소금을 뿌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어묵이나 파는 고졸 출신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예요. 남편 김태식마저 상간녀 오윤아의 손을 잡고 저를 비웃으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들에게 월급을 주는 회사의 회장이 누구인지를요. 저는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살고 있는 43세 박지연입니다. 지금부터 기가 막히고 통쾌한 드라마 같은 저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조금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자랐어요. 생선이 풍부한 부산에서 아버지는 작은 어묵 가게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공부를 꽤나 잘했습니다. 중학교 때는 모의고사에서 전교 1등도 많이 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연아, 이 정도 성적이면 명문고에 진학한 다음 서울에 있는 대학교도 갈 수 있을 텐데 상업고등학교를 간다고? 선생님이 물으셨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빠의 어묵 사업하는 모습이 멋지셔서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인 회사 경영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친구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 그렇게 공부 잘하는데 왜 상업고등학교 가니?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대학교 4년 동안 책만 보는 게 시간 낭비 같아. 요즘 대학생들은 1년에 1,000만 원이나 넘는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니는데 돈도 아깝지만 굳이 4년 동안 대학에서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가 않아. 서울대 나온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난 상업고등학교에서 회사 실무를 빨리 배우고 사회에 나가 일하면서 돈 버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20살부터 아버지 회사에 해외 영업팀으로 들어가서 해외 수출 시장을 10년 동안 누볐어요. 친구들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비싼 등록금을 내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술을 먹고 다니고 취업도 안 돼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일찍 일하는 것에 대해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자리를 찾아 헤매이는 동안 저는 이미 다양하고 풍부한 회사 경험을 쌓은 전문 경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하느라 남자 만날 시간도 없어서 결혼을 늦게 하게 되었어요. 저는 아버지 회사 일을 도와서 부산에서 만든 어묵을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프랑스, 베트남, 태국을 다니며 악착같이 거래처를 뚫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저의 노력과 아버지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작은 어묵 가게는 연 매출 2천억 원대의 식품 기업이 되었답니다. 저는 해외 지사에서 10년을 근무하고 나서 한국으로 귀국해서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회사도 많이 성장했고 저는 이제 좀 평범하게 살아보고 싶어요. 어묵 사업으로 돈 잘 버는 회장 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남자랑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주부 박지연으로요. 아버지는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3년만 내 마음대로 살아봐라. 대신 남자를 만날 때는 절대로 돈 있는 집 딸이라고 티내지 말고 진짜 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라.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연아, 네가 내 딸인 걸 알면 안 되니까 말단 사원으로 위장해서 우리 계열사들을 돌아다니며 비정규직으로 일해봐라. 현장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직원들은 어떻게 일하는지,
바닥부터 직접 보는 거야. 그게 진짜 경영 공부다.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어요. 하지만 바닥부터 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인생 공부인지 알 수 있던 아버지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아버지 회사의 지방 계열사들을 옮겨 다니며 비정규직으로 일했어요. 물류 창고에서 포장 작업도 하고 식품 공장에서 품질 검사도 했습니다. 유통 매장에서 판매직으로도 일했죠. 그러다 마지막으로 배치된 곳이 부산 태준어묵 서울지사였어요. 본사에서 파견 나온 계약직 사무보조였습니다. 거기서 정규직 대리로 일하던 김태식을 만났어요. 성실해 보였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결국 3년 전 40살에 김태식과 결혼을 했어요. 시어머니 이말수는 강남에서 고급 일식당 코코타운이라는 곳을 운영하셨습니다. 식당도 운영하고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물으셨어요. 지연아, 대학교는 어디 나왔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죠. 지방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그것도 상고 출신이라고? 참나. 어처구니가 없네. 요즘 대학 안 나온 애들도 있나? 시어머니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지금은 무슨 일 하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부산 태준어묵 서울지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서 지금은 쉬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비정규직이구나. 참, 요즘 고졸의 비정규직이면 앞날이 막막하겠네. 그때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 건요. 저희 아버지는 부산에서 어묵 장사나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니까 저를 막대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됐고 시댁에서는 저를 식모 부리듯 부려먹기 시작했어요. 결혼 3년 동안 명절마다 시댁 친척들 음식 50인분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오후 내내 주방에 서 있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상을 보며 말했어요. 역시 자갈치 시장에서 어묵 장사하는 집딸이라 생선 손질은 잘하네.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제가 모아둔 돈을 공동계좌에 넣었는데 어느새 바닥이 났죠. 여보, 통장에 있던 돈 어디 갔어? 남편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내가 쓸 데 있어서 썼지. 저는 나중에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회사 후배 오윤아에게 명품 가방을 사준 거였어요. 남편의 상간녀 오윤아는 서울 명문대학교 출신의 태준어묵 서울지사 대리였어요. 오늘은 남편의 부장 승진 축하연이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일식당 코코타운에서 열렸습니다. 남편은 제 덕분에 대리에서 과장으로 그리고 지금은 부장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제가 자신이 다니는 회사 본사의 실질적인 회장이라는 것을요. 식당은 연회장이 있을 정도로 규모가 상당히 컸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 태식이가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죠. 시어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우리 지연이도 소개할게요. 저기 구석에 앉은 애가 우리 며느리인데 상업고등학교 나왔어요. 대학교는 근처도 못 가봤죠.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이나 만지던 집안 딸인데 우리 아들이 착해서 데려왔어요.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고등학교만 나왔다니. 집안이 가난한가? 대학 등록금 낼 돈도 없었던 거 아니야?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남편이 제 옆으로 와서 작게 물었어요. 지연아 괜찮지?
엄마가 조금 오버하시네라고 위안을 하는 듯 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돌아서며 중얼거렸죠. 지연이가 고졸 출신이라 원래 좀 무식해서 그래. 그 말이 제 귀에 또렷하게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손 좀 보자. 제 손을 살피더니 코를 찌푸렸어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구나. 이 비린내가. 시장 바닥 냄새는 뼛속까지 배나봐. 그러고는 손수건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이 웃으며 거들었어요. 언니, 그래도 지연이가 순하잖아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순한 게 아니라 할 말이 없는 거지. 배운 게 없으니까. 식사가 시작되자 저는 주방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도우려고요.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제가 손을 씻으며 말했어요. 도와드리려고요.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역시 자갈치 시장 출신이라 주방이 편하구나. 그래, 거기가 너한테 어울리는 자리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건 무리야. 홀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소개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남편이 손짓했습니다. 오윤아가 일어나 앞으로 나왔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우아하게 걸어왔습니다. 오윤아 대리입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고요.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파트너죠. 남편이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오윤아 대리 때문에 제가 부장 승진을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명문대학교 출신은 다르네요. 화장실에 가는데 오윤아가 뒤따라왔어요. 박지연 씨, 오늘 분위기 어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좋아 보이던데요. 오윤아가 웃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부장님이 승진한 건 제 덕분이에요. 제가 기획안 다 짰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오윤아가 말을 이었어요. 박지연 씨는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요? 태준 어묵 계열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잘렸다던데. 맞아요? 그리고 상고 나왔다고 들었는데 재취업하실 생각이 있어요? 그 나이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윤아가 비웃으며 돌아섰습니다. 참, 부장님이랑 저 다음 주에 부산 출장 가요. 본사 미팅 때문이에요. 2박 3일인데 잘 다녀올게요. 남편의 상간녀인 그녀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홀로 돌아오니 파티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지연아, 잠깐 와봐라. 시어머니가 쓰레기통을 가리켰어요. 저기 봐. 누가 부산 어묵 선물 세트를 가져왔더라고. 우리 같은 고급 식당에 안 어울려서 내가 버렸어. 손님들 앞에서 창피해서 어쩔 뻔했네. 쓰레기통 안에 아버지가 선물로 보낸 상자가 보였어요. 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사위의 부장 승진을 축하한다고 보내신 건데 그걸 냄새난다고 버린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내 친정 아버지가 보낸 거 아니야? 미안한데 우리 손님들은 그런 시장 싸구려 안 먹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사람들이 모두 떠났어요. 저는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어요. 야, 박지연. 저는 돌아봤어요. 남편이 서류 봉투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이거 좀 봐라. 이혼 합의서였어요. 뭐야, 이게? 남편이 이혼 서류를 던지면서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이혼하자. 나 유나랑 재혼할 거야. 머리가 멍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왜 이래? 남편이 소리쳤어요. 갑자기? 난 진작부터 생각했어. 너 같은 상고 나온 무식한 여자랑 평생 살 순 없잖아. 유나는 서울대학교 나왔고 교양도 있어. 너랑은 비교가 안 돼. 상고 나왔다고 무식하다고?
상고 나와서 성공한 기업가들도 많아. 그리고 요즘 대학 나왔다고 돈 잘 버는 시대도 아니거든. 이라고 받아쳤더니 시어머니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래, 너네 둘이 이혼해라. 원래부터 안 어울렸어. 위자료는 한 푼도 안 줄 거니까 그냥 이 집에서 좀 나가줘라. 고등학교만 나온 주제에 우리 집안 망신만 시켰어. 저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생각은 무슨. 당장 결정해. 남편이 제 가방을 빼앗아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이 흩어졌어요.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소금을 가져와서 재수 없다면서 제 머리에 뿌렸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게 재수 없고 부정 타서 도저히 안 되겠네. 고졸 나와서 말귀를 못 알아듣냐? 라고 소리치시면서 하얀 소금을 제 머리에 뿌렸습니다. 치욕적이었어요. 저는 눈물을 머금고 무릎을 꿇고 옷가지를 주었습니다. 하나하나 가방에 넣었어요. 일어서서 두 사람을 봤습니다. 알겠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생각해봐야 소용없어. 어차피 나갈 거면서 빨리 도장이나 찍어라. 저는 돌아서서 밖으로 나왔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빗속을 걸었어요. 골목을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지연아, 괜찮니? 준비됐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아버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야겠어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하늘을 봤어요. 빗줄기가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돌아섰어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모든 게 시작될 겁니다. 결혼 생활 3년을 돌이켜보면 지옥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결혼식 날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지연이는 소박하게 살았대요. 부산에서 어묵 장사하는 집 딸이에요. 하객들이 웃었어요.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다음 날부터 시댁일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일식당에 나와서 좀 설거지 좀 도와줘. 직원이 갑자기 안 나왔어. 저는 달려갔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화장실을 청소했어요. 손님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래. 고등학교만 나왔다던데. 시어머니는 저를 식당에서 부려먹고도 제게 한 푼도 주지 않았어요. 가족인데 무슨 돈을 바라니?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 친척이 50명이 넘었어요. 저는 대부분의 음식을 혼자서 준비했습니다. 음식 재료도 전부 제 돈으로 사야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갔어요. 전복, 소고기, 각종 나물을 샀습니다. 오전 내내 손질하고 오후 내내 요리했어요. 손가락이 베었지만 참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쉬지 않았어요. 저녁 6시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음식상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역시 부산 자갈치 시장 생선 파는 집딸이라 손질은 잘하네. 친척들이 웃었습니다. 한 명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어요. 지연이는 대학교 어디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상업고등학교 나왔어. 대학교는 못 갔지. 그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남편은 달라졌어요. 결혼 전엔 따뜻했는데 결혼 후엔 차갑게 변했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앉아 TV만 봤어요. 여보, 저녁 먹어. 남편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식탁에 앉아서도 휴대전화만 봤어요.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말 걸지 마. 피곤해.
저녁을 먹고 나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저는 거실에서 혼자 TV를 봤습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재취업을 시도했어요.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봤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연아, 오늘 회사 휴가 내고 엄마 식당에 손님 많으니까 와서 도와줘. 저는 면접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요. 그런 일이 반복됐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 계열사 비정규직으로 위장해서 일하는 것도 포기했어요. 시어머니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그게 맞지. 어차피 나이도 많고 고졸의 비정규직 경력밖에 없는데 누가 너 같은 애를 뽑겠니? 우리 식당 일이나 도우면서 남편 뒷바라지나 잘해. 남편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너 같은 스펙으로 어디 취직하기 힘들어. 집에서 살림이나 해.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알겠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 식당의 무급 노동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지연아, 집에 와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가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봐. 우리 아들 월급이 300만 원밖에 안 돼. 너도 돈 좀 보태야지. 저는 놀랐어요. 남편 월급이 부장으로 승진해서 이제 50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남편 월급이 500만 원인데요? 시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300만 원이라니까. 너는 남편 월급도 모르고 살았어?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너도 매달 50만 원씩 내라. 시부모 용돈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월급이 300만 원이야? 남편이 눈을 흘겼어요. 엄마한테 들었어? 그래, 300만 원이야. 왜?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에 5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어? 남편이 소리쳤어요. 시끄러워. 네가 뭔데 내 월급을 따져? 고등학교만 나온 주제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남편이 200만 원을 따로 빼돌리고 있었다는 걸요. 그 돈으로 오윤아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비싼 커피를 사주고 명품 가방을 선물했어요. 하지만 저도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눈빛만 봐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의 행동 패턴도 이상했고 시어머니의 태도도 의심스러웠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40이라는 나이에 늦게 결혼해서 그런지 결혼 1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지연아, 병원 가봤어?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검사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물었어요. 결과가 어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 쪽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변했어요. 뭐라고? 우리 아들이 문제라고? 말도 안 돼. 네가 문제지. 다 늙어가지고 40살인데 애를 낳을 수 있겠니?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의사가 뭘 알아? 넌 시장 바닥에서 자라서 몸이 약한 거야. 그날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애도 못 낳는 불량품 같은 여자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요. 결혼 2년째 남편의 행동이 더 이상해졌어요.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나갔습니다. 여보, 주말인데 어디가? 남편이 넥타이를 매며 대답했어요. 회사 일 있어. 신경 쓰지 마. 저녁 늦게 돌아왔어요.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남편이 짜증을 냈어요.
회사 회식이었어. 왜 자꾸 물어?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 재킷에서 영수증이 떨어졌어요. 고급 레스토랑 영수증이었어요. 2인분 식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남편 휴대전화가 거실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문자 알림이 떴어요.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오윤아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뭐해? 휴대전화에 문자 왔어요. 남편이 휴대전화를 낚아챘어요. 내 휴대전화 왜 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오윤아가 누구야? 남편이 비웃었어요. 회사 후배야. 왜? 자주 연락하나 봐?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래, 자주 연락해. 일 때문이야. 문제 있어?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남편이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너랑 달리 유나는 서울대학교 나왔어. 유능하고 똑똑해. 같이 일하는 게 즐거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거짓말과 배신에 대한 정확한 증거를 모을 때가 왔다는 것을요. 명절에도 친정에 가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시집온 여자가 친정을 뭐하러 가? 여기서 일이나 해. 전화로만 아버지 목소리를 들었어요. 지연아, 괜찮니? 저는 밝은 척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잘 지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어요. 힘들면 언제든 집으로 와.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걱정 마세요. 결혼 3년째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가방을 싸며 말했어요. 부산 본사 미팅 있어. 2박 3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다음 날 우연히 시어머니 식당에 갔어요. 식당 앞에 남편 차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어요. 식당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이 오윤아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둘이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윤아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저를 보더니 손짓했습니다. 어머, 지연이 왔어? 들어와.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너 왜 여기 왔어? 출장 간다며? 남편이 당황했어요. 아, 일정이 바뀌어서. 오윤아가 일어나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차갑게 웃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지연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요새 회사 사람들끼리 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남편이 짜증을 냈습니다. 집에나 가 있어. 보기 싫어. 저는 돌아섰어요. 식당을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남편 서재에 노트북이 있었습니다. 평소엔 잠금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열려 있었어요. 남편이 급하게 나가느라 깜빡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화면을 확인했어요. 이메일 창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오윤아에게 보낸 메일이 수십 통 있었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사진 폴더도 있었습니다. 둘이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카페에서, 호텔 로비에서, 놀이공원에서요. 저는 화면을 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소파에 앉았어요. 뭐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노트북 다 봤어.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오윤아랑 찍은 사진들 다 봤어.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노트북을 왜 마음대로 봐? 이게 다 사실이야? 남편이 비웃었어요. 그래, 맞아. 나 유나 좋아해.
문제 있어? 저는 눈물을 참았어요. 남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랑 결혼한 게 실수였어. 고등학교만 나오고 무식하고 애도 못 낳잖아. 유나는 달라. 똑똑하고 예쁘고 교양도 있어. 남편의 차가운 말에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연아, 집에 와봐. 저는 시댁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팔짱을 꼈습니다. 지연아, 우리 아들이 더 나은 여자 만났어. 너 같은 고등학교 출신은 우리 집안 수준에 안 맞아. 이혼 생각 좀 해봐.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어머님,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습니다. 너무해. 네가 뭘 했는데? 애도 못 낳고 집안 망신만 시켰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저는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이혼한 딸이라고 상처받으실까봐 참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선을 넘었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생각은 무슨, 빨리 결정해. 저는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이 고집센 것이. 저는 팔을 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술 취해 들어왔어요. 비틀거리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야, 박지연. 저는 부엌에서 물을 따라 건넸어요. 남편이 물컵을 던져버렸습니다. 바닥에 물이 쏟아졌어요. 왜 엄마한테 대들어? 대들지 않았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뿐이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시간은 무슨 시간? 너 같은 여자랑 1분 1초도 더 못 살겠어. 그러고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쓰러졌어요. 뺨이 얼얼했습니다.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어요. 저는 바닥에 앉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됐다고요. 3년이라는 시간을 참고 견뎌왔는데 늦은 나이에 시집와서 결혼 잘못했다는 소리를 듣기 싫었고 아버지한테 이혼한 딸이라는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제는 끝을 내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비가 그쳤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내려보니 부산 본사법무팀 김 전무님 번호가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부엌으로 갔어요. 찬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뺨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때린 자국이었어요. 저는 멍을 만졌어요.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아프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한 뒤에 남편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을 살펴봤어요. 회사 서류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서울지사 영업보고서, 매출 분석표, 인사평가서였어요. 저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남편이 작성한 보고서였어요. 내용을 읽어내렸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았어요. 매출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건 횡령이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책장에 꽂았어요. 헤어질 결심을 하고 나니까 남편의 비리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책상을 살펴봤어요.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비밀번호를 입력해 봤는데 남편 생일도 아니었고 시어머니 생일을 입력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오유나 이름의 철자를 숫자로 바꿔 입력했어요. 화면이 열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노트북 비밀번호를 상간녀 이름으로 해놓다니 남편의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도 이제는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메일 폴더를 열었어요. 남편이 오윤아에게 보낸 메일이 수십 통 있었습니다. 사진 폴더도 있었어요. 둘이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봤어요. 숨겨진 폴더가 있었습니다. 암호가 걸려 있었지만 같은 번호였어요. 폴더를 열었습니다. 엑셀 파일들이 보였어요. 서울지사 비자금 조성 내역이었습니다. 남편이 회사 돈을 빼돌린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총 1억 원이었어요. 저는 파일들을 제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원래대로 닫아뒀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 이메일을 보냈어요.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증거자료. 본문에는 한 줄만 적었어요. 아버지, 준비됐어요. 이메일을 보내고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창밖을 봤어요.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오후에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연아, 식당에 나와서 좀 도와줘라. 손님이 많아서 도움이 필요해. 저는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곧 가겠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화려한 거리가 지나갔어요. 이 동네에서 3년을 살았지만 제겐 한 번도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어머님이 운영하는 일식당 코코타운 앞에 멈췄어요. 저는 요금을 내고 내렸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지연아 왔어? 빨리 앞치마 두르고 설거지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갔어요. 싱크대에 접시가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접시를 닦으며 생각했어요. 이 식당도 곧 없어질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가 곧 시작된다는 걸요. 조사해 보니 어머님 식당도 세금 문제가 컸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어요. 시어머니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장부가 2권 있었어요. 하나는 깨끗하게 정리된 장부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낡고 구겨진 장부였어요. 저는 2장부를 펼쳐 비교했습니다. 숫자가 달랐어요. 이중 장부였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사진을 찍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어요. 세금 계산서 뭉치가 있었습니다. 원산지 표기가 허위로 된 것들이 많았어요. 이것도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어디 갔어? 저는 황급히 서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주방으로 갔어요. 여기 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설거지 다 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다 했어요. 시어머니가 홀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홀 청소해. 저는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홀로 나가 바닥을 닦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어요. 손님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사장님 며느리래. 고등학교만 나와서 저렇게 일하나 봐. 저는 아무렇지 않게 걸레를 움직였어요. 창밖을 보니 고급 승용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저도 곧 저런 차를 타고 이곳을 떠날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며느리가 아니라 다른 신분으로였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님, 다 끝났어요. 시어머니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수고했어. 이거 받아.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건넸어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어요. 시어머니가 주는 돈인데 10,000원이라고 안 받냐? 돈이 적어? 어처구니 없었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돈을 받았어요. 가방에 넣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제가 시댁에서 받은 마지막 돈이 되겠죠.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자료 잘 받았다. 태식이 이놈 문제가 많네. 사실 난 3주 전부터 태식이를 감시하고 있었어. 내일 오전 10시 본사에서 징계위원회 연다. 법무팀에서 태식이 한테 서울지사 실적 보고 명목으로 출석 통보했어. 부장급 전원 소집이라고 했으니 의심하지 않을 거야. 도착하면 징계 사실을 알게 될 거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알겠어요, 아버지. 너는 언제 내려올 거니?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내일 새벽에 출발할게요. 징계위원회 전에 도착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알았다. 차량 내려보낼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제 옷 사이에 작은 서류 봉투가 숨겨져 있었어요. 봉투를 꺼내 열었습니다. 안에 도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제 20살 생일에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그냥 예쁜 도장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어요. 이 도장이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도장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3년이면 충분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지. 이제 다 봤어요. 남편의 진짜 모습도, 시어머니의 진짜 속마음도, 오윤아의 야비함도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3년이라는 시간은 지옥 같았지만 차라리 다행이었어요. 악마 같은 집안이랑 더 이상은 엮일 일이 없이 미련 없이 끝낼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저녁 무렵 남편이 귀가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거실에 가방을 던졌어요. 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저는 밥상을 차렸어요. 여보, 저녁 먹어. 남편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배 안 고파. 혼자 먹어. 저는 밥상을 다시 부엌으로 들고 갔습니다.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거실에 그대로 두고 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닦고 거실로 갔어요. 화면에 오윤아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들고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전화 왔어. 남편이 벌떡 일어나 달려왔습니다. 휴대전화를 낚아채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그 문을 바라봤어요. 곧 저 문도, 이 집도 모두 필요 없어질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내일 본사에서 서울지사 실적 보고하래. 부장들 다 불렀대.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 남편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누웠어요. 남편은 벌써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이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는 날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옷을 갈아입었어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양복 상의를 꺼냈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옷이었어요. 먼지를 털어냈어요. 오늘 이 옷을 입을 거였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3년 전에 커리어 우먼으로 변신한 제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아니, 더 강해진 제가 보였어요. 저는 저렇게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을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가방을 들었습니다. 도장을 넣었어요. 현관문을 소리 없이 열고 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를 나서니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차량이었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부산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어요. 서울을 벗어나자 창밖으로 어둠 속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이었어요. 2시간 반이면 부산에 도착할 거였습니다. 남편은 아마 8시쯤 출발할 거예요. 차로 4시간이니 정오쯤 도착하겠죠.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하늘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안에서 저는 눈을 감았어요. 3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모욕, 남편의 폭력, 오윤아의 비웃음이었어요. 3년이었지만 당하는 저는 10년 아니 20년처럼 느껴졌던 시간들이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눈을 떴어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고향 냄새가 나는 부산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오전 7시 부산에 도착했어요. 차가 해운대 쪽으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저는 창문을 조금 내렸어요. 짠 바닷바람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고향 냄새였어요. 3년 만에 맡는 냄새였습니다. 저는 운전기사에게 말했어요. 잠시 바닷가에 세워주세요. 차가 해변 주차장에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모래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니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걷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생선시장에서 나고 자라면서 사람들의 고마움과 진심을 배웠고 지금은 2천억 매출의 회사 대표이지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떠올렸어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회사 직원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신입 직원을 채용할 때 대학교 입력란은 빠져 있었습니다. 고졸이던 중졸이던 간에 학벌을 떠나서 진심을 다해 일하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학벌로 돈으로 사람을 절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아버지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저는 상업고등학교에서 훌륭한 선생님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고 대학 나와서 백수로 노는 친구들보다 성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 뛰어놀던 저의 어린 시절을 잠시 추억하고 차로 다시 돌아왔어요. 본사로 가주세요. 차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20분 후 큰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부산태 준어묵 본사였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20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어요. 부산에서는 가장 큰 어묵 회사였어요. 부산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1층 로비로 들어갔어요. 직원들이 출근하며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고 일어나서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저는 본사에 자주 왔었거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20층 회장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직원이 2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층수 표시가 하나씩 올라갔습니다. 10층, 15층, 18층이었어요.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가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직원이 앞장서서 걸었어요. 저는 뒤따라갔습니다. 복도 끝에 큰 문이 있었어요. 회장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큰 책상 뒤에 아버지가 앉아 계셨어요. 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지연아, 왔구나. 저는 아버지께 다가갔어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제 등을 두드리셨어요. 고생 많았다, 우리 딸. 소파에 앉았어요. 아버지가 차를 따라주셨습니다. 저는 찻잔을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지? 나는 네가 이혼해도 절대로 상처받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는 네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해라.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견뎠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쉬셨어요.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너를 그 고생 속에 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덕분에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배웠어요. 아버지가 서류를 꺼내셨어요. 이게 네가 보낸 자료들이야. 사위놈 서울지사 김태식 부장, 횡령 증거, 시어머니 일식당 코코타운 탈세 자료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봤어요. 제가 모은 증거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오전 10시에 징계위원회가 열려. 법무팀에서 김태식을 불렀어. 횡령 증거를 제시하고 징계할 거야. 저는 시계를 봤어요. 9시였습니다. 이사회실로 이동했어요. 아버지와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임원들이 지나가며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사회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긴 테이블이 있었어요. 양쪽으로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임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고 놀라는 표정들이었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소개하지. 내 딸 박지연이야. 10년 동안 해외 수출을 담당했고 지난 3년 동안은 계열사 비정규직으로 밑바닥부터 현장을 배우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점검했지.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아, 회장님 따님이셨습니까? 몰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아버지 옆자리였어요. 9시 50분이 됐습니다. 법무팀 김 전무가 들어왔어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울지사 김태식 부장 징계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 전무가 서류를 펼쳤어요. 김태식 부장의 횡령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총 1억 원 규모.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임원들이 술렁거렸어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김태식 부장을 불러들이게. 김 전무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나갔어요. 10시 5분이 됐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남편이 인사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개를 들더니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그리고 지연아? 네가 왜 여기 본사에 있어? 남편은 회장석에 있는 저희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전문 경영인이었던 김 전무에게 회장직을 맡기고
실제로는 자갈치 시장에서 어묵 장사하는 것으로 위장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얼굴을 아는 직원들은 인사팀 직원들 빼고는 몇 명 없었거든요. 실제 회장은 김전무로만 알고 있었고 아버지가 실제 회장인 것은 남편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아빠가 실제 우리 회사 회장이야. 너는 장인어른 이름이 박태준이라는 걸 알고나 있었니? 어떻게 아버지 회사 다니면서 너는 눈치도 못 챘냐? 부산 태준 어묵 본사의 직원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묻을 수가 있냐? 그리고 나도 이 회사 사람이야. 남편이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버지를 봤습니다. 장인어른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르신이 실제로 저희 회장님이셨어요? 남편은 충격받은 얼굴로 몸을 떨면서 물었습니다. 그럼 태준 어묵의 태준이 장인어른 이름이셨던 거예요?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서야 깨달았냐? 자네는 그렇게 무디다니 자네가 내 이름을 기억하기는 했나? 워낙에 유명한 이름이라서 동명이인이라고 생각했던 건가? 아버지가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자네 장인어른이 아니라 회사 회장으로서 말하겠네. 김태식 부장. 자네를 실적 보고 때문에 부른 게 아니야. 회계팀에서 감사 결과 자네가 회사 돈 1억 원을 횡령한 증거가 있어.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아버님. 아니, 회장님. 오해십니다. 김 전무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여기 자네 명의 통장 거래 내역이 있네. 회사 자금이 자네 개인 계좌로 입금된 기록이야. 영수증도 있어. 오유나 대리한테 명품 구매한 것까지 다 나와 있네. 남편이 저를 봤어요. 지연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네가 뭔데 여기 있어? 너 서울지사에서 계약직 사무보조였잖아. 저는 일어나서 남편에게 제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나는 박태준 회장의 외동딸이야. 부산 태준 어묵 대주주고 3년 동안 계열사를 돌며 비정규직으로 일한 건 아버지 명령이었어. 현장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밑바닥부터 경영을 배우는 게 목적이었지. 당신이 일하던 서울지사도 내가 감사하려고 파견 나간 곳이었어. 남편이 비틀거렸어요. 뭐라고?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보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듯 몸을 떨었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해.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비정규직 떠돌이라고 무식하다고 했지. 어제도 이혼하자고 했잖아.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저의 실체를 알고 돌변한 거예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서는 없어. 당신이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김태식 부장은 오늘부로 해고야. 횡령건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거네.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제발. 아버님, 아니 회장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자네는 우리 딸을 3년 동안 학대했어.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폭행까지 했지. 그런 사람한테 용서는 없네. 당장 이 회사에서 나가게. 보안 요원들이 들어왔어요. 남편을 일으켰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소리쳤어요. 회장님, 지연아. 지연아. 제발. 보안 요원들이 남편을 끌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아버지가 임원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서울지사는 당분간 본사 직할로 운영한다. 새 책임자가 부임할 때까지 법무팀에서 관리하게.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가 끝났어요. 임원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남았어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잘했다, 지연아.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식당 코코타운도 처리해야 해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2주 전에 국세청에 이미 신고했다. 네가 보낸 증거 자료로. 다음 주에 현장 조사 나간다더라. 저는 놀라서 아버지를 봤어요. 2주 전이요? 아버지가 미소 지으셨어요. 네가 증거 사진 보낸 게 2주 전 아니었니? 그때 바로 신고했지. 국세청도 움직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군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주면 결과가 나올 거야. 저는 창밖을 봤어요. 부산 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남편에게 저와 제 아버지의 정체를 공개했고, 이제 속이 뻥 뚫릴 것 같은 시원함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표정은 정말 잊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후련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오윤아에게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서울로 돌아가야 해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언제 다시 올 거니? 저는 미소 지었어요. 곧요, 아버지. 모든 게 끝나면요. 본사를 나왔어요.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 시내가 지나갔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부재중 전화가 15통 와 있었어요. 문자도 여러 통이었어요. 지연아, 어디야? 전화 좀 받아. 아까 태식이한테 전화했더니 부산 본사 간다고 하더라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빨리 연락해. 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어요. 곧 만날 거예요, 어머님. 하지만 그때는 며느리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였습니다. 차가 고속도로를 달렸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짓밟던 사람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남았어요. 오윤아도 남았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서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무렵 집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부산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했을 거였습니다. 해고당하고 어디론가 갔겠죠. 저는 거실에 불을 켰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35통이 넘었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신호가 가자마자 시어머니가 받았어요. 지연아, 너 지금 어디야? 왜 전화를 안 받아?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에 있어요, 어머님.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아까부터 태식이한테 전화해도 안 받아.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너 혹시 아니?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어머님, 남편한테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오늘 회사에서 해고당했어요. 횡령죄로요. 시어머니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라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1억 원을 횡령했대요. 어머님은 모르세요? 오윤아 씨한테 명품 사주는데 다 썼다고 하던데요.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어요. 말도 안 돼.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며느리가 누구였는지를요. 남편이 집에 돌아왔어요. 아침 10시 회의에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난 끝났어. 모두 끝났어.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뭐가 끝났다고? 남편이 울먹였어요. 지연이가 우리 회사 대표이사였고 장인어른이 회장이었어.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가 횡령한 돈도 다 적발됐고 나 정말 끝났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비명을 질렀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갔어요. 시어머니의 일식집 코코타운 앞에 도착했습니다. 식당 문에는 아직 준비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안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찍 나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카운터에 앉아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지연아, 왔구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시어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저는 손을 뒤로 뺐습니다. 시어머니가 울먹였어요. 지연아, 나 좀 도와줘. 제발. 내 친정아버지가 회장님이라며? 진짜 미안하다. 사돈어른께 돈 좀 빌리면 안 되겠니? 아니면 담보라도 서달라고. 태식이가 횡령으로 해고당했다는데 어떡하니? 우리 태식이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지금 장난하세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어머님, 제 친정이 뭘 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부산 태준 어묵이요. 연 매출 2천억 원대 식품그룹이고 제 아버지가 회장이세요. 저는 대주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어머님은 사돈어른 이름도 기억 못하시죠? 저희 아빠 이름이 박태준인 건 알고 계셨어요?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부산 태준 어묵이라는 걸 알면 눈치채셨을 텐데 관심도 없으셨죠?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계열사를 돌며 비정규직으로 일한 건 아버지 명령 때문이었어요. 현장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밑바닥부터 경영을 배우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비정규직 떠돌이가 사실은 아들 회사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뒷걸음질 쳤어요. 그럴 리 없어. 넌 상고 출신의 비정규직이었잖아. 저는 차갑게 웃었어요. 네, 저는 대학을 안 갔어요.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상업고등학교요. 서울대학에 갈 성적이 되었지만 시간 낭비하기 싫어서 대학교에 안 갔고 상업고등학교에서 회사 실무를 배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10년 동안 아빠 회사에서 해외 수출 시장을 개척했어요. 프랑스, 베트남, 태국에서요. 어머님이 무시하던 상고 출신 경영인이었던 제가 아빠 회사를 2천억대 기업으로 키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말도 안 돼. 비정규직으로 위장하고 아빠 계열사에서 감사 역할을 했을 때 태식 씨를 만난 거였죠.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어머님, 3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명절마다 50인분 음식 혼자 준비하게 하고 식당에서 설거지 시키고 화장실 청소시켰죠. 손에서 비린내 난다고 소금 뿌리셨잖아요. 어머님 식당에서 그렇게 부려먹고 10,000원짜리 한 장 던지면서
저를 욕하던 기억은 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연아, 그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용서해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없어요. 어머님이 뿌린 씨앗을 거두시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 바지를 붙잡았어요. 제발, 지연아. 나 좀 살려줘.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를 지연아라고 부르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식당 문을 열고 나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탔어요. 집으로 가주세요. 차 안에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뭐야?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아, 나야.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이 울먹였어요.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시 돌아올 수 없을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돌아올 곳이 없어. 우린 끝이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지연아, 네가 회장 딸이라는 거 알아. 네가 날 해고시켰지?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만든 거야. 회사 돈 횡령하고 오윤아한테 퍼주고 나한테 폭력 쓰고 당신이 한 일의 결과야. 남편이 애원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 시작하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현관문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남편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저는 멈춰섰어요. 어떻게 여기 알고 왔어?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늦었어. 우린 끝이야. 남편이 제 팔을 붙잡으려 했어요. 지연아, 제발. 나 없으면 안 돼? 저는 뒤로 물러섰어요. 손대지 마.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연아,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유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최고야.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3년 동안 날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빌어?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제발. 나한테 기회를 줘. 저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야. 집 앞에서 대기하는 건 불법이야.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신고? 나한테 그럴 거야?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 지금 당장 여기서 떠나. 남편이 저를 노려봤어요. 너 진짜 이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저는 비웃었습니다. 알아. 회사에서 해고당한 횡령범이지.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네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좋아.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저는 팔짱을 꼈어요. 뭘 어떻게 할 건데?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내가 당한 거 다 언론에 폭로할 거야. 네가 날 함정에 빠뜨렸다고.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해봐. 증거가 있으니까. 당신이 횡령한 거 다 기록으로 남아 있어. 남편이 이를 갈았습니다. 후회할 거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궜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어요. 지연아, 문 열어. 저는 무시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포기하고 떠난 모양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윤아가 남았어요.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받으셨습니다. 지연아,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유나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법무팀에서 조사 중이야. 학력 위조 증거도 나왔어. 조사해 보니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지방 사립대 졸업이더라. 성적표까지 위조했고 다음 주에 징계위원회 열릴 거다. 충격이었습니다. 그 위선을 떨던 여자가 학력 위조였다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길었어요. 남편도 무너졌고 시어머니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오유나만 남았어요. 며칠만 기다리면 모든 게 정리될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평온한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한테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몇 번 더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경비실에 연락해서 출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한 일주일이었어요. 금요일 오후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오유나 징계위원회 끝났다. 해고 결정 났어. 학력 위조에 회사 기밀 유출까지 적발됐거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 국세청이 코코타운 현장 조사 나간다. 내 시어머니 식당 말이야.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드디어 끝나는군요. 아버지가 물으셨습니다. 힘들지 않니?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정리될 거예요. 시어머니의 식당도, 오유나의 거짓말도, 남편의 오만함도 모두요. 저는 가방에서 도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도장이었어요. 손에 쥐고 있으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마주할 시간이 올 거예요. 그때는 제가 누구인지, 그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시간이 흘렀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아침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샤워를 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옷장을 열고 3년 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냈어요. 네이비 블루 수트였습니다. 10년 전 프랑스 파리 출장에서 샀던 옷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었습니다. 목걸이를 걸고 시계를 찼어요. 가방에서 명함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박지연, 부산태준 어묵 대표이사라고 적힌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명함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 식당 코코타운 앞에서 내렸습니다. 식당 앞에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서 있었어요. 국세청 조사관들이 도착한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식당 맞은편 카페에 앉아 상황을 지켜봤어요. 오전 10시 조사관 5명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30분 후 시어머니가 밖으로 나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아마 변호사를 찾고 있겠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정오가 되자 조사관들이 서류 상자를 들고 나왔어요. 압수수색이 끝난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길을 건너 식당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지연아, 나 좀 도와줘.
국세청에서 탈세 혐의로 조사한대. 어떡하지?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떼어냈어요. 어머님, 저는 더 이상 어머님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당황했습니다. 뭔 소리야? 지연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건넸어요. 시어머니가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박지연, 부산태준어묵 대표이사? 이게 뭐야?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진짜 신분이에요. 부산태준어묵 그룹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입니다. 시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시어머니가 명함을 떨어뜨렸어요. 안 돼. 이건 거짓말이야. 저는 웃었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확인해 보세요. 부산태준어묵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임원진 소개가 나와 있어요. 제 사진도 함께요.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부산태준어묵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최근에 개편된 회사 홈페이지가 떴어요. 임원진 소개 페이지를 클릭했습니다. 제 사진과 프로필이 나왔어요. 박지연 대표이사, 해외 수출 사업 총괄, 연 매출 2천억 원 달성. 시어머니가 휴대전화를 떨어뜨렸어요.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안 돼. 이럴 수 없어. 저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님, 3년 동안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무시하고, 시장 냄새 난다고 소금 뿌리고, 식당에서 걸레질 시키셨죠. 제 친정 아버지 어묵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싸구려라고 하셨어요. 그 싸구려를 만드는 회사의 주인이 바로 저였는데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몰랐어. 정말 몰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아니에요, 어머님. 알고도 그러셨어요. 저를 무시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셨으니까. 저는 돌아섰습니다. 식당을 나왔어요. 밖에서 기다리던 검은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부산태준어묵 서울지사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어요. 30분 후 서울지사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앞에서 내렸어요. 로비로 들어가니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저를 보고 일어났어요. 혹시 박지연 대표이사님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직원이 깊게 인사했어요. 오늘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시지사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어요. 지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임시지사장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대표이사님 환영합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윤아 대리 징계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임시지사장이 서류를 펼쳤어요. 어제 해고 처분됐습니다. 학력 위조와 기밀 유출 혐의로요. 현재 사무용품을 정리해서 나가는 중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오윤아가 박스를 들고 들어왔어요. 지사장님, 이것으로 정리 끝. 저를 보고 멈췄습니다. 박지연 씨? 여기서 뭐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오윤아 씨. 저는 이 회사 대표이사 박지연입니다. 오윤아가 박스를 떨어뜨렸어요.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명함을 건넸어요. 오윤아가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럴 수가. 대표이사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네. 저는 부산태준어묵 그룹 대표이자 최대 주주예요.
3년 동안 현장 실습차 이 지사에서 일했죠. 오윤아 씨가 그렇게 무시하던 고등학교 출신 계약직이었어요. 오윤아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럼 제가 해고당한 것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윤아 씨의 학력 위조와 기밀 유출을 제가 직접 신고했어요. 서울대학교가 아니라 지방 사립대 졸업이더라고요. 성적표도 위조하셨고, 그런데 저한테 경영이 뭔지나 아느냐고 하셨죠? 오윤아가 무릎을 꿇었어요. 대표이사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몰랐다고요? 저를 무시할 때는 당당하더니 이제 와서 몰랐다고 하시나요? 3년 동안 제 남편을 꼬드겨서 불륜을 저지르고 저를 상고 출신이라고 비웃었잖아요. 오윤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회는 없어요. 이미 해고 처분 났고 업계 블랙리스트에도 올랐어요. 앞으로 어떤 회사도 오윤아 씨를 고용하지 않을 거예요. 보안 요원이 들어왔어요. 대표이사님 부르셨습니까? 저는 오윤아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을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출입 금지 조치하고요. 보안 요원이 오윤아를 일으켰습니다. 오윤아가 소리쳤어요. 대표이사님, 박지연 씨, 제발이요. 그렇게 오만하던 여자의 표정이 가관이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떠는 모습이었어요. 보안 요원이 오윤아를 끌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임시지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이사님, 앞으로 서울지사 운영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당분간 본사 직할로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지사장을 선임할 때까지 법무팀에서 관리하고요. 김태식 부장이 남긴 문제들도 모두 정리해야 해요. 임시지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지사를 둘러봤습니다. 3년 전 이곳에서 계약직 사무보조로 일했던 자리가 보였어요. 그때는 아무도 제 정체를 몰랐죠. 모두 저를 무시하고 업신여겼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서울지사 정리는 어떻게 되고 있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오윤아도 해고됐고 김태식도 처리됐어요. 시어머니 식당도 국세청 조사받았고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고생 많았다, 지연아. 이제 부산으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거리가 보였어요. 네, 아버지. 곧 갈게요. 모든 정리가 끝나면요. 전화를 끊고 지사장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직원들이 모두 인사했습니다. 대표이사님, 안녕히 가세요. 3년 전에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모두가 저를 알아봤어요.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저와 아버지의 사진을 이제는 모두 공개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나서는데 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박지연. 돌아보니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며칠 동안 씻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구겨져 있었어요. 지연아, 잠시만.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멈춰섰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네가 대표이사라는 거 알았어.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없을까?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때리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용서요? 당신이 저한테 한 일을 기억해요?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무식하다고, 애도 못 낳는다고 했잖아요. 오윤아한테 명품 사주면서 저는 푼돈도 안 줬고요. 남편이 울기 시작했어요.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당신이 선택한 결과예요. 남편이 제 발을 붙잡으려 했어요. 지연아, 제발. 나 없으면 안 돼.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저는 이제 당신과 남이에요. 차가 도착했어요.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탔어요. 창문을 통해 남편을 봤습니다. 그가 차를 쫓아오며 소리쳤어요. 지연아, 지연아. 하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백미러로 남편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걸 봤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오윤아도요.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그저 허무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이제 이 도시를 떠날 때가 됐어요. 부산으로 돌아가 제자리에서 일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참을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박지연이었습니다. 부산 태준 어묵의 대표이사였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일식당 코코타운은 국세청 조사 결과 3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탈세와 원산지 허위 표기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어요. 결국 폐업하게 되어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횡령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집행유예를 받을 게 확실했지만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어요. 오윤아는 모든 회사에서 채용 거부를 당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정상적인 대표이사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부산 태준 어묵그룹 신사옥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거든요. 새로운 20층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검정색 정장을 입고 행사장에 도착했어요. 로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지역 정치인들, 협력업체 대표들, 언론사 기자들이 왔어요. 제가 나타나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잠시 후 대표이사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로 올라갔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안녕하십니까? 부산 태준 어묵 그룹 대표이사 박지연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제가 20살일 때 이 작은 어묵 가게에서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베트남, 태국을 다니며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알렸어요. 그 결과 이제 연매출 3천억 원대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실력은 학벌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옵니다. 상업고등학교를 나온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도 현장에서 배운 덕분이에요. 우리 회사의 신입사용 채용 시에는 학벌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직 능력과 인성으로만 사람을 채용할 거예요. 학벌이 없어도 중졸이어도 고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학벌이 사람을 평가하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열정과 끈기가 있다면 저희 회사에 문을 두드려 주세요. 박수가 더 크게 터졌어요.
저는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뒤쪽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뭘 부탁하러 온 건지 오늘 행사에 참석했어요. 둘 다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값싼 옷을 입고 있었고 남편은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겪기도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부산 태준 어묵은 정직하게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직원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어요. 감사합니다. 박수가 우레와 같이 터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여러 사람들이 악수를 요청했습니다. 축하 인사를 받으며 로비를 걸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지연아,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완전히 잘못 봤어. 용서해줘.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3년 동안 저를 괴롭혔던 사람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미 어머님과 가족이 아니에요. 남편과 이혼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저에게 용서를 구하실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하신 일의 결과를 받으시는 거니까요.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지연아, 제발. 나 좀 도와줘. 식당도 문 닫고 집도 압류당했어. 갈 곳이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와드릴 수 없어요. 어머님이 3년 동안 저한테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저를 식모처럼 부리고 소금 뿌리고 비린내 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어머님을 왜 제가 도와야 하나요? 남편이 다가왔어요. 지연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었어요. 재판을 받다가 나온 모양이었습니다. 할 얘기 없어. 우리는 이미 끝난 사이야.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지연아, 내가 완전히 잘못했어. 네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잘할게. 나 아직 당신을 사랑해. 오윤아는 잠시 바람 피운 상대일 뿐이었어. 저는 사랑한다는 말에 헛웃음이 났습니다. 지금에 와서 날 무시하고 때리고 바람 피울 때는 언제고 내가 대표이사라는 걸 알고 나서야 사과한다고? 지금 장난하니?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잠깐 들어보세요. 이분은 제 전 남편이에요. 3년 동안 저를 고등학교만 나왔다고 무시했어요. 회사 돈 1억 원을 횡령해서 다른 여자한테 명품을 사줬고요. 저한테는 폭력까지 휘둘렀어요. 사람들이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연아, 그만해. 사람들이 다 듣잖아. 저는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부끄럽니? 네가 한 짓이? 그럼 그때 왜 그렇게 했어? 날 무식하다고 할 때는 부끄럽지 않았잖아. 보안 요원들이 다가왔어요. 대표이사님,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분들을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회사 건물 출입을 금지시켜 주고요. 보안 요원들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남편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어요. 지연아, 지연아, 나중에 후회할 거야. 저는 무표정하게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서요. 개인적인 일이었어요. 한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대표이사님, 방금 상황에 대해 인터뷰를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죠. 기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가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하셨어요. 너무 냉정한 것 아닌가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3년 동안 저를 학대한 사람들이에요. 학벌 때문에 고졸 출신이라고 저를 무시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불륜까지 저질렀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이유는 없어요. 잘못한 사람은 그에 맞는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실력과 노력이에요. 그걸 무시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돼요. 저도 상고를 나왔고 상업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웬만한 대학만큼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말입니다.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신사옥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해외 진출을 더 확대할 예정이에요. 미국과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려고 합니다. 우리 음식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일터를 만들고 싶어요. 학벌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로요.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저는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부산 바다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파도가 출렁이고 있었어요. 바닷바람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것들이 해결됐어요.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은 모두 그에 맞는 벌을 받았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저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개관식 잘 끝났니? 뉴스에서 봤는데 내 전 남편들이 찾아왔더라. 저는 웃었습니다. 네, 아버지. 뭐라도 한 자리 부탁하려고 왔었나 봐요. 하지만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아버지가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잘했다. 이제 정말 끝난 거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전화를 끊고 바다를 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3년을 떠올렸어요.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진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진짜 박지연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제 이름으로요. 부산태준 어묵의 대표이사로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30대 후반의 남성이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박지연 대표이사님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그가 명함을 건넸어요. 제 이름은 이준호입니다. 프랑스에서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개관식에서 대표이사님 인터뷰를 들었는데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봤어요. 이준호, 르봉푸드 그룹 대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 프랑스 회사시군요. 반갑습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사실 대표이사님께 사업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프랑스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아지고 있거든요. 함께 사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기회일 수 있겠네요.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사무실에서 들어보죠. 그가 기뻐했어요.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그는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저는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고 있었어요. 프랑스 진출이라니 미슐랭 3스타를 보유한 푸드 회사였어요. 10년 전에 제가 처음 발을 디뎠던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대등한 파트너로서 다시 그곳에 갈 수 있을 거예요. 하늘의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옥상을 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당당히 제 길을 걸을 수 있었어요. 박지연으로서 말이에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부산 태준 어묵은 프랑스 르봉푸드 그룹과 합작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파리에 첫 번째 매장을 열었고 현지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제가 10년 전 개척했던 그 시장에서 이제는 당당한 사업 파트너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산 본사에서 전 직원 워크숍을 하는 날이었어요. 직원 300명이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룬 성과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매출이 3천억 원을 돌파했어요. 모두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일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학벌이나 출신에 관계없이 모든 직원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대표이사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씀하세요. 그 직원이 일어났습니다. 대표이사님도 처음에는 계약직으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비정규직이었지만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준 직원들과 그 경험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사람의 가치는 학벌이나 직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과 노력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죠. 제가 비정규직으로 일할 때 여기 계신 임직원분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저는 그때 회사의 미래를 볼 수 있었어요. 제가 고졸 출신의 비정규직이어도 차별하지 않고 따뜻하게 감싸주셨던 임직원들 덕분에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앞으로 정규직만 뽑으려고 합니다. 물론 학벌은 전혀 보지 않을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저는 아버지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네가 이렇게 성장한 걸 보니 정말 뿌듯하다. 3년 전 그 힘든 시간을 보낸 게 헛되지 않았구나. 저는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 덕분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혹시 재혼 생각은 없니? 이준호라는 청년이 꽤 괜찮아 보이던데. 저는 웃었습니다. 아직은 일에 집중하고 싶어요. 사랑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찾아올 거예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익숙한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전 남편이었어요. 기자가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태준 어묵 그룹에서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김태식 씨입니다.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요? 남편이 초라한 모습으로 대답했어요. 지금은 작은 어묵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씩 포장 작업을 해요. 예전에는 이런 단순 노동하는 일을 무시했는데
이제는 일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전 부인, 고졸 출신 회사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완전히 잘못했습니다. 고졸 출신임에도 3천억의 회사를 만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눈이 멀어서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제가 받을 만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저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각자 자신이 선택한 길의 결과를 받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했어요. 비서가 보고했습니다. 대표이사님, 오늘 부산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성공한 여성 기업인 특집 프로그램에 출연해 달라고 하는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일정 맞춰서 진행해 주세요. 점심시간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부산 바다가 평온하게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3년 전 그 비오던 밤이 떠올랐어요. 강남 일식당에서 모욕을 당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그 밤 말이에요. 그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준호 대표였어요.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씨.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 씨, 다음 주 프랑스 파리 태준 어묵 매장 오픈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정대로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기뻐했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혹시 시간 되시면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하실까요? 새로운 메뉴 개발 건으로 상의할 게 있어서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7시에 해운대에서 만나죠. 그날 저녁 해운대 레스토랑에서 이준호와 만났어요. 그는 정말 진지한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한국 음식에 대한 열정도 대단했고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진실했어요. 학벌이나 배경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바닷가를 걸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 씨, 개인적인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든 물어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전에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었는데 그때 어떻게 견디셨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었어요. 다른 사람이 저를 무시해도 제 가치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물을 사려고 했는데 계산대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오윤아였어요. 편의점 알바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박지연 씨? 저는 조용히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오윤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표이사님, 저는 물건을 계산하며 말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어요. 제가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오윤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대표이사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돌아서서 그녀를 봤습니다. 과거의 일이에요. 이제 각자 자신의 길을 가는 거죠. 수고하세요 라고 인사하고 매장을 나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어요. 1년 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위축되거나 숨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 제 모습으로 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제 인터뷰가 TV에서 방송됐습니다. 기자가 마지막에 물었어요. 젊은 여성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고등학교 출신이지만 3천억 회사로 성장시켰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됩니다. 열정만 있으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은퇴 연령을 두지 않습니다. 학벌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하고 싶고 열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두드리세요. 학벌이나 배경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의 노력과 인성이에요. 힘든 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의 진심이 인정받는 날이 올 거예요. 방송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왔어요. 용기를 얻었다는 메시지들이었습니다. 특히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의 응원 메시지가 많았어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지연아, 방송 잘 봤다. 정말 자랑스럽다.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구나. 저는 따뜻한 마음이 됐어요.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억지로 참거나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일터에 가는 것이 즐겁습니다.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존중하고 그들로부터도 존중받고 있어요. 사랑은 한번 실패했지만 조급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진짜 저를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외모나 재산이 아니라 진짜 제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을요. 그때까지 저는 제 일에 충실하며 행복하게 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은 간혹 겉으로 보이는 학벌이나 재력으로 사람을 평가하곤 하지만 결국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의 가치를 믿고 묵묵히 진심을 다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지연 씨의 삶이 보여준 것 같습니다. 지연 씨가 그 모진 시간을 견뎌내고 당당히 일어선 것처럼 여러분의 진심도 언젠가 반드시 세상에 밝게 빛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의 기운을 가득 담아 보내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도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